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수비진 영입에 관련된 것만 링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격 쪽에 하베르츠도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은 있지만 중원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르지뉴 판매설 그리고 추가 영입설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다양한 선수들의 얘기가 있지만 어쨌건 수비진영 리버풀전에서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진영의 링크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젠스는 실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 다룬 것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요. 되게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제가 자세한 거는 콕콕 집으면서 넘어갈 거니까요. 그런 걸 놓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왜 이런 선수들이 링크가 나고 왜 이런 영입이 돼야 되는지 제 생각에 대한 살을 많이 붙일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면 그런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오늘 총정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선수는 아탈란타를 대변하는 이야기는 뭐죠? 되게 대단한 공격력, 화력이라고 하죠. 아탈란타 공격수들의 엄청난 공격력도 물론 한몫을 하겠지만 이 고젠스의 공격력도 한몫을 합니다. 오버래핑도 굉장히 좋고 이 크로스가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우리가 또 크로스 전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로스 올리는 게 많은데 크로스가 꽤 정교하고 빠르게 잘 들어갑니다. 킥력도 좋고요. 스탯도 잘 쌓고요. 세리에면 5대 리그에서도 작은 리그는 아닙니다. 호날두도 있고 유벤투스도 이 실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나폴리 마찬가지고요. 좋은 클럽들이 질비한 곳에서 그래도 되게 좋은 스탯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풀백인데 9골 6도움이니까요. 우리 지금 첼시 진영에서 봐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주력이 핵심이다. 저는 7회를 얘기할 때 주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리지 않습니다.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무슨 달리기 시합하듯이 풀백들 세워놓고 이렇게 측정한 건 아니지만 풀백들 사이에서도 느린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해야 될 거는 3백이 아닌 4백에서도 활약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리버풀전에서도 3백, 맨유전에서도 3백, 토트넘전에서도 3백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3백을 썼다고는 하지만 램파드 감독의 주된 전술은 4-3-3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톱을 세우든 뭘 세우든 굳이 4-3-3이 아니더라도 이 하베르츠가 들어오고 베르너가 들어오고 지에우가 들어오면 중원을 줄이든 중원을 투미들로 가져가더라도 3백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베르츠가 공미로 가더라도 제로톱으로 가더라도 아니면 투톱을 세우더라도 지에우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백을 쓰면서 이 수비에 무게감을 두는 거는 올 시즌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용할 전술이지 메인 전술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즉 고젠스를 데리고 가기에는 4백에서도 검증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입이 어려운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영입이 그렇게 어려운 선수까지는 아니라서 아탈란타도 적절한 가격만 제시를 하면 팔겠다는 의지가 있고 첼시 역시 살라는 의지만 있으면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 정도, 많아봐야 3,500만 유로 정도일 것 같아서 현실적인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링크가 깊숙이 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선수 자체가 샬케를 좀 원하는 것도 있고 독일 무대를 원한다는 얘기도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링크는 좀 지켜봐야 될 수준입니다. 이 선수도 다뤄본 적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수들은 대체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첼시 링크가 좀 꾸준한 편은 있어요. 이 선수 같다 저 선수 같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면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링크가 죽었던 것도 있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7월의 대체자 혹은 7월에 영입이 안 됐을 때 플랜 B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타겟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이유와 영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일단 원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아약스에서 활동량도 많이 보여주고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공격적으로 크로스도 좋고 패스도 좋고 수비 가담도 좋은 편이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풀백으로서 부족함이 크게 없어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좀 느립니다. 전체적으로 알론소도 그렇고 에메르송은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이거는 비교 불가라고 해도 알론소도 그렇지만 느리다 뿐이지 활동량을 안 가져가는 선수는 아닙니다. 설렁설렁 이렇게 걷는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느리다 뿐이잖아요. 근데 알론소는 3백을 하든 4백을 하든 3백에서는 이 공격적인 이런 측면 뒤를 커버해주는 3백이 있으니까. 근데 리버풀전을 보시지만 확실히 수비 기여도가 떨어지는데 상대가 공격을 잘한다? 근데 우리 수비가 불안하다? 알론소의 약점은 극대화됩니다. 느리니까. 수비 커버가 늦게 들어오니까.
타글리아피코는 뭐 알론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느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론소급으로 느리진 않습니다. 알론소는 되게 느린 편에 들어가요. 체감이 느껴질 정도잖아요. 알론소는. 타글리아피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느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알론소도 좋지 않고 에메르송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누구라도 오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론소가 한참 잘할 때, 에메르송이 한참 잘할 때 그 정도 이상의 급을 보여줘야 우리도 투자할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한두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영입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뭐 못 막을 거, 아쉽게 놓친 거 이런 건 케파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이해할 거면 케파를 쓸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시즌 중에 뭐 대체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찬성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과 여름 이적 시장은 달라야 됩니다. 겨울은 대체자가 필요해요. 그냥 급해서 데리고 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페이도 많이 나오고 좀 큰 이적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가격에 비해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하지만 여름은 한 시즌 동안 안 됐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됩니다. 알론소 에메르송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길론이나 뭐 테오나 이런 쪽을 원하지만 어쨌건 1옵션은 7회, 2옵션은 타글리아피코, 뭐 고젠스, 텔레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텔레스 링크는 너무 많이 줄어버려가지고요. 텔레스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젠스하고 타글리아피코는 가격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싸고 좋은 선수는 찾을 수 없다. 싸고 좋은 선수는 이미 소속팀이 있고 그 소속팀에서 안 팔 생각일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딘 핸더슨 선수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 선수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캉테도 좋은 선수였고 아자르도 좋은 선수였는데 캉테 아자르 적절한 가격에 잘 데리고 오지 않았냐. 아자르는 적절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아자르는 뭐 전 세계가 원할 만큼 굉장한 센세이션을 보여줬지만 냉정하게 봤을 땐 그냥 릴의 유망주였습니다. 그 선수가 잘 되고 못 되고 아자르급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무너져 내린 유망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자르가 그렇다고 뭐 30골, 40골을 넣는 센세이션한 그런 수준까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의 이적료는 당시에 제가 거의 탑5 안에 들을 만큼 아자르는 비싼 가격에 왔습니다. 실제로 토레스가 뭐 압도적으로 비싸긴 했지만 아자르도 그 당시 가격으로는 절대 싼 가격에 오지 않았고 캉테는 되게 특수 케이스인 거죠. 선수가 첼시를 워낙에 원했고 콘테 감독이 캉테를 워낙에 원하면서 이 이해관계가 좀 잘 맞으면서 싸게 데리고 온 거지. 캉테 같은 케이스가 매번 있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베르츠는 첼시를 원한다는 뉘앙스를 보내도 7천만 유로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싸고 좋은 선수는 찾기 어렵습니다. 테오의 5천만 유로, 레길론의 5천만 유로 예상 금액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깝다 그러면 그 급의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라이스인데요.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좀 투박한 느낌이다.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선수의 유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발밑이 안 좋다든가 빌드업이 아예 안 된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선수가 투박한 느낌입니다. 이 미드필더 진에 감안하면요. 다만 맨유전은 기록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선수들의 위치, 수비, 풀백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걸 보면서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구나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냐면 첼시는 약간 지금 커맨더형이 필요해요. 루디거, 주마 굉장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루디거는 폼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주마 되게 좋거든요. 주마는 근데 약간 옆에서 커브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에버튼의 킹 같은 선수가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리버풀전에 보면 둘이 겹치는 거, 동선이 겹치는 게 종종 나와요. 그건 되게 나쁜 거거든요. 이 선수가 수비 위치를 잡아주면 이 선수가 딱 맞게 나가든가 이 수비 조율하는 선수가 이 선수의 움직임에 맞게 움직여주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루디거 주마는 좀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이스의 장점부터 칭찬하자면 수비력입니다. 당장 맨유전만 봐도 태클 4회, 인터셉트 4회, 클리어링 2회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선수 자체가 시즌으로 놓고 봐도 뭐 태클, 클리어링, 인터셉트 나쁜 게 없습니다. 괜찮은 선수예요. 수비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선수입니다. 문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터진 선수고 실제 웨스트햄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로 영입했을 때 첼시와 램파드는 수비수로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본인도 뭐 수비로 뛸 때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면 내가 원래 수비에 뛰었으니까.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터졌고 성인 무대에선 줄곧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제대로 적응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멀티성이 지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폼이 좋지 않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할 때는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수지만 못할 때는 치명적인 선수가 또 조르지뉴입니다. 이적설도 돌고 있고. 캉테 조르지뉴 중에 고르라 그러면 캉테를 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르지뉴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캉테밖에 없거든요. 길모어는 냉정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 어린 나이에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크처럼 1년이 걸리더라도 재활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오도이 치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폼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모어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창창하거든요. 제발 제 폼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팬으로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캉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스가 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주고 내친 김에 수비, 캉테가 나올 때는 수비로 나오고 캉테가 못 나오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둘이 같이 세워도 되고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스는 분명 좋은 옵션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웨스트햄이 7천만 파운드를 제시했던 적도 있지만 뭐 그것까진 가지 않을 겁니다. 7천만 파운드라면 일단 라이스는 안 됩니다. 그 가격은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바클리, 바추아이를 포함한 스왑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리가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폼이 좋거든요, 바클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전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바치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폼이. 뭐 리버풀전은 뭐 전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3골이나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지만 코바치치도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바클리, 바추아이를 받아준다 그러면 라이스랑 교체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추아이는 받고 싶어 할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요 근래 또 안토니오가 잘하면서 바추아이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바클리 이적을 찬성하는 것도 조르지뉴의 이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베르츠까지 들어오는 중원이라면 하베르츠가 공미를 쓰든 제로톱을 쓰든 중원 정리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기 때문에 길모의 부상은 안타깝지만 다음 시즌 초까지 시즌 초가 짧습니다. 9월 중순쯤 시작을 하니까 시즌 재개가 짧은데 길모는 한동안 초반에는 못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폼을 끌어올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원은 한 명 정도 더 비워야 됩니다. 조르지뉴 바클리가 나갈 수도 있겠다. 치크도 나갈 수 있지만 임대로 나가지 않을까. 치크는 임대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라이스 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 뭐 스왑 딜이라면 좋습니다. 어차피 처분해야 될 선수인데 라이스 같이 좋은 선수와 처분을 한다 그러면 좋고 바클리 입장에서도 잉글랜드에 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추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도 원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금액, 조르지뉴를 판매하건 바클리를 판매하건 어떤 선수를 판 금액을 라이스에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7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예. 하지만 이 수비를 조율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롱볼도 잘 뿌리거든요. 그런 선수와 센터백으로 들어왔을 땐 커맨더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수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선수라면은 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메인입니다. 골키퍼입니다. 오블락 같은 경우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오블락은 얼마 전에 다룬 거기 때문에 하베르츠와 같이 다뤄본 적이 있고 그때도 영입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총정리예요. 이런 링크들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단점은 설명할 수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린다라는 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선수가 워낙에 많아서요. 하지만 오블락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굳이 제가 뭐 이 골키퍼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블락이라는 이름은 메시만큼이나 골키퍼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메시란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선수가 그래서 잘해 못해? 이렇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아, 메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블락도 축구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 아니 축구를 많이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케파가 판매되지 않으면 오블락, 아니 그 이상의 선수가 돼도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 첼시가 어떻게든 케파를 팔아가지고 살라고 한다. 그럼 거래는 됩니다. 바이아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고 있잖아요. 뭐 오블락이 전혀 이적설이 없는 선수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는 이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무슨 케파 플러스 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주지 않는 한은 AT가 이 딜을 받아들일까? 거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케파의 처분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의 처분이 안 되는데 오블락?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오블락의 개인 의사. 오블락이 만약에 첼시행을 원한다 그러면 얘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도 미넨, 레알을 더 원하고 첼시가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치면 레버쿠젠은 그냥 버티고 말 겁니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클럽이. 하베르츠 당사자가 당장 떠날 마음이 없는데 굳이 무리해서 첼시를 팔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만큼 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하베르츠의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력 기자들도 하베르츠가 의사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처럼 오블락도 어느 정도 의사를 내비친다든가 오블락이 좀 원한다는 기사들이 돌기 시작하면 AT도 마냥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케파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골키퍼를 교체할 마음이 있다면 바이아웃을 질러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오블락의 입장은 정확하게 드러난 거 없고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오블락의 입장은 AT에서 끝까지 있고 싶다 이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오블락보다 어렵습니다. 맨유가 내줄 일도 없고 딘 앤더슨이 맨유에서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데아의 폼이 약간 좋지 못하고 데아와 딘 앤더슨을 비교하는 일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굳이 라이벌 팀인 첼시에 맨유가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맨유를 라이벌로 생각하든 안 하든 어쨌건 EPL에서 경쟁하는 팀이고 지금도 챔스권을 다투고 있는 팀들인데 보낼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맨유와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마타도 넘어간 적이 있고 마티치도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딘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아가 이대로 버티고 있고 데아의 주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데아가 버티고 있는데 딘 앤더슨이 돌아오더니 나 주전 경쟁할 거니까 그 자리 줘. 이렇게 되면 체우와 쿠르투아 때 골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체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한 1년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 아스날로 넘어갔거든요. 꼭 데아가 체우처럼 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데아도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되거든요. 딘 앤더슨하고 데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맨유는 솔직히 데아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맨유전에서 실수한 것보다 첼시의 공격을 잘 막은 것도 좀 떠오르거든요. 슈퍼세이브도 좀 있었고 저는 그래서 데아를 무슨 완전히 망가진 선수처럼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딘 앤더슨에게 자리를 주려 그러면 데아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전 경쟁은 여전히 네가 해야 되는 거고 딘 앤더슨에게 주전 확보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뭐 주전 경쟁을 하더라도 데아를 더 신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다면 딘 앤더슨은 잘함에도 불구하고 레알에서 나온 코바치치, 우리를 떠난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보죠. 지금 셰필드가 공동 3위입니다. 최저 실점수 공동 3위예요. 맨유랑 공동 3위인데 그만큼 잘 맞고 있습니다. 셰필드를 비하하는 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켜 세우는 거죠. 셰필드가 탑 10은 볼 것도 없고 전체로 놓고 봐도 하위권에 머뭅니다. 선수단 가치가. 선수들의 몸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클럽에서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수비진이 잘하는 것도 있고 수비진이 잘한다는 얘기에는 딘 앤더슨의 칭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3개의 클린시트 34게임 7점만 허용했습니다. 케파 같은 경우에는 47골을 먹혔고요. 8개의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확실히 딘 앤더슨이 더 좋다는 걸 느끼시죠? 다만 단점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발밑이 좋지 않고 빌드업이 좋지 않다. 빌드업이 좋다라는 건 솔직히 장점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단점에 가깝습니다. 발밑이 안 좋다면 빌드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발밑 안 좋은데 빌드업 좋은 선수는 제가 못 봤거든요. 발밑이 안 좋은데 빌드업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방으로 공을 보내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괜히 이제 상대에게 내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떠나겠습니다. 선방만 볼게요. 선방이 최고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유와의 협상이어야 되고 맨유의 상황이 딘 앤더슨을 놔줄 이유가 굳이 없고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급한 상황도 아니고 22년까지기 때문에요. 딘 앤더슨을 잡은 다음에 차근차근 대화와 조율을 보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대화를 내보내고 딘 앤더슨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국내 많은 맨유 팬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맨유는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가 가고 싶은 워너비 클럽입니다. 이미 그 클럽에 있고 내가 주전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데 주전 경쟁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너한테 출전기를 줄 수 없어. 대야는 주급이 높으니까 넌 나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딘 앤더슨은 경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전 경쟁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겠죠. 한 번에 뒤집히는 뭐 이제 쿠르투아 같은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되고 대야하고 어느 정도 절충함만 보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닉 포프입니다. 일단 닉 포프는 191이 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키가 그거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이라 그래도 준수한 키, 큰 키죠. 그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큰 키가 되는 거죠. 2m에 가까워지니까.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공중볼 경합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세트피스에 불안한 게 골키퍼가 나와서 좀 캐칭해줬으면 좋겠다. 케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록이 뭐 중간치는 가는데 니포프는 거의 이제 탑급 1위입니다. 1위. 50개 이 공중볼 경합을 해버리면서 공중볼 소유를 해버리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가 벤포스터인데 29개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 보니까 쿠르투아처럼 절대 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 각을 좁혀가지고 골을 못 넣게 하는 방식에는 좋은 선수입니다. 몸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방 능력 좋고 반사신경 좋고요. 다만 이제 쿠르투아하고 비슷한 게 이제 낮게 깔려오는 거, 거의 땅볼로 깔려 들어오거나 아니면 낮게 깔려오는 공은 잘 못 막습니다. 그것도 뭐 아예 못 막는다 급은 아니에요. 쿠르투아처럼.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예 못 막는 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막는 급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럴 때 실점이 좀 많습니다. 케파를 얘기할 때 첼시 실점이 지금 탑 10에서 1등이다. 실점이 이렇게 많은 건 케파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번니는 2등이거든요. 10위권 안에서 번니는 2등입니다. 그럼 니포프는 그래도 니포프 수비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형평성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니포프도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케파는 막대한 금액,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골키퍼 역사상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들였습니다. 즉 이젠 업그레이드가 되면 안 돼요. 이젠 뭐 케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케파보다 못할 만한 선수가 어디 있어? 다 케파보단 잘하지.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대 리그를 통으로 놔도 거의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몇 선수 빼고는 거의 꼴찌라 그러는데 빅클럽에서 이런 기록은 좀 수치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누가 오든 어느 정도 효과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니포프는 어리지도 않습니다. 케파보다 2살 많고 오블락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 지금만 메우면 되느냐, 여름 이적 시장은 겨울과 다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케파도 그러려고 데리고 왔기는 하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신중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굳이 케파를 갈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니포프가 제대로 된 선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선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선수는 터키 선수인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어때요? 이 선수는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경기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터키 리그다 보니까 경기 영상은 좀 부족했지만 어쨌건 골키퍼는 거의 북박이잖아요. 거의 북박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기 쉬웠습니다. 유로파 리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선방 능력과 반사신경이 좋은 선수입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8할 이상이 판단력이라고 봐요. 골키퍼는 물론 채으나 한참 좋을 때 데이아처럼 역방향을 걸렸는데도 반사신경으로 막아낸다든가 거의 이제 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단, 내가 여기서 각을 좁히고 나가야 되는지 수비랑 동선을 겹치지 않을 것인지 이런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줄 때 빨리 튀어나와주고 해설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줄 때 안 나와준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키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될 때 딱 나와주고 막아줄 거 딱 막아주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골키퍼인 것 같아요. 다만 기록이 4번의 클린시트와 39실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실점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클린시트가 너무 없죠. 터키 리그라는 걸 감안했을 때 골키퍼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록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이나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수비진의 문제도 있고 골키퍼는 제목을 한다는 의견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비단 골키퍼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차키르는 빅클럽에서 뛰어본 적도 없고 빅무대에 나와본 적도 없고 5대 리그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EPL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터키 리그라고 해서 차키르가 못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 사이. 더 적게도 거론되고 더 많게도 거론되지만 한 2연저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일단 체흐 같은 든든한 골키퍼가 이제 노쇠화되고 있고 그게 눈에 띄잖아요. 노쇠화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즌 안에 이제 갈아야 될 때 FA컵이나 뭐 챔스나 이렇게
챔스 예선이나 이럴 때 이런 골키퍼는 내보내고 좀 젊은 골키퍼니까 경험을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게 되게 모양새가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파의 당장 대체자, 당장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고 첼시라는 빅클럽에 맞는 골키퍼여야 되기 때문에 차키르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모험수에도 불구하고 선수 자체는 선방 능력도 있고 큰 키에 유망하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긁어볼 만한 면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장 지금 뭐 케파가 안 좋기 때문에 갈아버리자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다음 시즌부터 당장 주전으로 활약해줘야 되는 빅클럽 선수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첼시에서 뛸 만한 빅클럽 선수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보태드리겠습니다. 오블락을 제외하고 나면은 가능성 있는 선수 중에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블락은 왜 제외를 했냐면 선수 자체가 첼시로 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금방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오나나가 제일 가능성도 높고 제가 온다 그럼 가장 잘할 것 같은 선수도 오나나입니다. 제가 이 선수를 좋게 봤던 건 공교롭게도 4골이나 먹었던 첼시전입니다. 그 당시엔 2명이 퇴장당했잖아요. 제가 오나나 아니었으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첼시가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오나나가 잘 막는 느낌이 있었고 퇴장 전에도 오나나가 잘 틀어막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나나의 선방 능력은 그걸로도 많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선수 자체가 선방 능력이 좋고 실점이 적고요. 올 시즌 21개의 실점, 8개의 클린시트로 기록은 제일 좋습니다. 실점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아약스는 이제 리그 내에서도 탑급이고 아약스는 사실 네덜란드 리그 깡패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클래스에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좀 가둬놓고 패는 느낌이 있어서 오나나가 거의 뭐 하는 거 없이 끝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놓고 봐야 되지만 어쨌건 실점도 적고 클린시트도 좀 있다라는 거, 클린시트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실점이 되게 적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큰 경기에는 좀 얼을 탄다 그래야 되나요? 경기가 터져버렸다 그러죠. 경기가 터져버리면 얼을 타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는 골키퍼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보셨을 겁니다. 뭐 필드 플레이어는 쟤 얼탄다, 쟤 지금 약간 멘탈 나갔다 이러면 바꿔주면 됩니다. 하지만 3장밖에 없는, 평상시엔 3장밖에 없는 교체 카드에서 골키퍼가 얼을 탄다고 골키퍼를 교체한다? 그건 되게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늘 냉정하고 늘 냉철하게 수비가 흔들릴지언정 3골을 먹을지언정 4골을 먹을지언정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나나의 그런 부분은 진짜 큰 약점이고 빌드업과 발밑이 안 좋다는 얘기는 글쎄요, 저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나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 좋다고 평가하기 뭐 에데르송이나 이런 급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지도 나쁘지 않은 평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왜 가능성이 높으냐면 아약스가 지혜의 것만 봐도 적절한 가격만 들어오면 그냥 판매를 합니다. 지혜은 뭐 더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적절한 금액만 들어오면 판매하고 키우고 또 좋은 선수 영입하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케파를 스왑딜로 쓸 거라 그러면 오나나 측에 써도 되고요. 1000억을 자꾸 생각을 하면 절대 그 금액 못 받습니다. 1000억은 절대 못 받기 때문에 케파를 어떻게든 1옵션에서 내리고 그 주급이라도 아끼겠다고 내리고 오나나를 데리고 올 거라면 차라리 스왑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케파 입장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꾸 스왑딜이 거론되고 자꾸 골키퍼의 멘탈을 흔드는 발언들이 나오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럴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야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이게 한 25분? 한 30분? 좀 더듬거리는 부분 날리고 좀 틀린 부분 날리면 한 30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찍는 건 거의 1시간 찍었다라는 거. 잠시만요. 시계를 보면 거의 1시간 찍었네요. 저에게도 좀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수비링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이적설 정리는 한 3번 했었는데 요번에 4번째거든요. 그때마다 한 19분, 20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이 최다 길입니다. 이거 편집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벌써 겁이 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다 아플 정도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노력이 가상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여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